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전산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가 빈 상가나 또 빈 집, 호텔까지 이용해서 전셋값을 잡겠다는 영혼까지 끌어온 영끌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 효과를 두고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지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재필 교수,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세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꺼낸 카드 공공임대 확대였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세 분의 입장을 여쭤보고 싶은데 김재필 교수님께서는 이 공공임대 확대 이게 전세값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먼저 현 정부 들어서 두 개의 용어가 하도에 떠올랐었죠. 첫째는 코로나19, 두 번째는 영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영끌 그러면은 무주택 서민 2030 세대들이 정말 영혼과 모든 걸 끌어모아서 주택을 마련하자고 그랬는데요. 이번 24번째 정책을 보면은 정말 정부에서 영끌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모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물량 공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지만은 이번에 그 정책 중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네. 그래서 물량 공급에 충급하겠지만은 현 정부 들어서 이런 그 과감한 대책이 진즉 나왔더라면은 정말 누더기 정책이 되지 않았었고 뭔가 그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그는 정책이 됐을 텐데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대책은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전세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첫 번째 느낌은 짠한 느낌이었습니다. 짠하셨어요? 짠하다는 게 뭔가 하면은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것까지 하는구나. 서울 지역에는 한 8, 9천 호 정도가 공급되는 건데 그게 공급량으로 따져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서울의 한 지역에 10,000세대 정도 공급되면 시장에 좀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안정화 효과가 있는데 예. 지금 나온 물량들을 아무리 합쳐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비어 있는 것들 하는 그런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출발점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출발점이 아파트로 출발했거든요. 예. 아파트로 출발해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게 확산된 건데 여기는 아파트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하다못해 호텔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까지 네네. 공단 지역의 오피스까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좀 짠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임대 확대로 하고 있는데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OECD 국가 중에서 북유럽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북유럽처럼 갈 거면 가는 거고 네네네. 그 어중간하게 이제 공공임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할 생각을 버리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우리보다 다 낫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 그런데도 그 시장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쪽의 제도를 좀 겸허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제 대책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전세난을 위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전세난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계층은 어딜까를 먼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현재 전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소득을 10분위로 따졌을 때요. 1분위가 가장 낮고 네네. 10분위가 가장 높다라고 하면 이 5분위에서 8분위 정도의 계층이 가장 많이 전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본인이 목돈을 마련했다라는 뜻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전세난에 집중적으로 타겟을 아주 피해를 보는 분이 한 이 4분위에서 7분위, 8분위 이 계층이 지금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나왔던 대책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든가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이 아니라 전세난을 잡겠다는 전세 해법 대책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대부분이 공공임대라는 것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있는 5분위, 6분위, 7분위의 소득 계층이 과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 기존의 전세난을 피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당국이 고민을 해봤을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세난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파트의 지금 전세난이라든가 물량 공급 부족과 실제 어제 나왔던 전세난의 해법이
좀 방향성을 이제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당초에 지금 전세난의 이유를 당국은 임대차 입법은 아니고 1, 2인 가구의 세대 분할, 저금리로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전세난의 대책도 그 1, 2인 가구들에 대한 혜택들이 집중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인과 진단을 당국 입장에서 그게 뭐 초지일관이었겠죠. 일관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는 해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반론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지금 시장의 반응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괜찮다는 여기까지 정부가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뭐 평가도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타겟층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너무 안쓰럽다라는 얘기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 전세난과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주요 원인으로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을 많이 좀 꼽고 있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된 대책은 이번에 담기지는 않았고 그리고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것만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식의 발언이 김현미 장관의 발언으로 나왔는데 또 사회적 합의로 이룬 뭐 소중한 성과다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 임대차 3법이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 3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다가 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거든요. 물론 그 시기에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도 보면은 많은 그 언론들을 보면은 이제는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서민으로 내몰린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6개월, 1년이 지나가서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1년 만에 이 법을 또 다시 한번 제정을 하는 게 2년에서 한 번 더 2년, 1+1이라고도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시행된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거기에 가을 이사철이 맞물렸고 또 왜냐면은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개정을 하자, 제정을 하자 이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봄 이사철까지 지난 다음에 어느 법이든지 일정 기간 시행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효과를 논해야지 지금 당장 이 법을 가지고 효과를 논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도 임대차 보호법 3법이 빠졌지만은 이 임대차 그 3법 중에서 갱신계약 청구권 중에서는 물론 피해를 보는 임대인도 있지만은 이 법으로 인해서 주거의 안정을 노리는 임차인들이 더 많다는 점. 그리고 그 임차인 중에서도 기존 임차인이냐 신규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피해와 플러스 이유는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법을 논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김현미 장관 얘기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 계약갱신을 하는 게 한 57%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66%로 높아졌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찾으신 분이 꽤 많아졌다라는 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법 만들어서 그것도 못하면 왜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4년 연장하니까 주거 안정이 늘어나는 건 맞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89년에 완정이 됐다는 거는 91년부터 우리나라 주택 물량의 한 30% 가까이를 공급했던 200만 원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 전세 정책으로 해서 안정된 게 아니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200만 원 입주 때문에 안정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세입자 보호책이고 하나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뭐 한 1세기 이상 동안, 한 세기 이상 동안 학술적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냥 결정이 나 있습니다. 나쁜 제도라고. 맨큐의 경제학 서문을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다시 확인했는데 임대료 상한제 같이 나쁜 제도가 마치 좋은 정책인 것처럼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경제학論文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교과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 때 저뿐만이 아니고 상당수의 학자가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책, 두 가지 효과 아니면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위축으로 인해서 집 찾기가 어려워진다. 네네. 두 번째는 품질 저하로 인해서 슬럼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뒷돈거래입니다. 키머니라 해서 열세 대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 현상을 다 지적을 했고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런 일이 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한 세기 이상 동안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막기 위해서 이 대책을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다. 이런 발표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 짓고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런 겁니다. 갑자기 이제 장관이 전 정권이 뭐 해서 집값이 올랐다. 아니면 네네.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 그다음에 또 뭐예요? 가구 분화가 갑자기 뭐 많아졌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7월 달에부터 폭등을 했거든요. 7월 이전 1년 동안 오른 전세가 오른 것보다 7월 이후 지금 3개월 좀 더 지났는데 이때 오른 게 훨씬 높습니다. 그럼 7월 달에 무슨 가구 분화가 갑자기 많이 된 거냐? 갑자기 고금리가 저금리가 된 거냐? 박근혜 정권의 그 영향이 갑자기 7월 달부터 영향이 있었냐? 이거는 국민들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앞으로 그 사람 말을 점점 무시하고 정부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 자체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자기만 아니다. 그런 거.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또 안 올랐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게 자기들은 그런 통계를 보고 싶긴 하지만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뭐 자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을 텐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일단은 영향이 좀 없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이 불패지 않습니까? 뭐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기가 97년, 98년 IMF 외환위기. 뭐 평균으로는 마이너스 25%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초 처음 터졌을 때 급매 나올 때는 정말 마이너스 50%에도 체결됐던 그런 폭락 기간이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 폭락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면 2008년, 2009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실은 단기적으로는 뭐 30~40% 정도였고요. 그때 당시에서 부동산의 시장에 미쳤던 여파는 이게 좀 장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여파가 2010년, 11년까지 지금 항상 좀 언론에서 언급되는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그때 당시 실거래가 보면 뭐 8억대에도 뭐 있습니다. 뭐 지금 18억, 19억 하는 게요. 그런데 또 한 시기가 언제였냐? 바로 90년, 91년입니다. 근데 그 시기는 IMF 외환위기도 아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었는 멀쩡한 시기에 느닷없이 부동산이 급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였느냐? 바로 지금 분당, 일산에 200만 가구가 공급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물량이 그렇게 쏟아지니까 그냥 집값이 계속 빠진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89년에서 90년에 실은 전세 1년을 2년으로 늘리는 정책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1년은 거주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네. 2년이 필요합니다. 너무 짧죠. 그러니까 다 합의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그때까지 미뤘다가 그 법을 그때서야 개정하고 갑자기 실시한 이유가 뭐였느냐? 안전핀이 있는 거였거든요. 이제 91년부터는 물량이 200만 호가 때로 쏟아지니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막 2년 묶여니까 난 더 올릴래, 전세값 더 올릴래 해도 그것이 6개월 내지는 뭐 길어봤자 7개월 내에는 끝난다는 일종의 보험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 4가 됐었는데 지금 계획되는 거에 있어서의 그 정도의 대거 물량 공급은 3기 신도시란 말입니다. 3기 신도시는 앞으로 한 뭐 3년 빠르면 입주 뭐 4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빨라도 이 그렇죠.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왜 보험을 안 들어놨지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계속 남는 것이고요. 지금 임대차법에 대한 아직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시행이 안 네. 됐으니까 두 개가 2법만 되고 따지고 있죠, 지금. 보면 기존의 세입자들은 분명히 좋은 점이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하니까. 근데 그거의 현실을 정확히 통계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순서상 전월세 신고제를 먼저 했었어야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밤을 새서라도 빨리 해놓고선 입법이 돼야 이 집은 가격이 월세 얼마에 신고됐네, 전세 얼마에 신고됐네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근거를 알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여름으로 밀어놓고 근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이 도입이 되는 그런 거네요. 아쉬움들이 두고두고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어제 오늘자에 언론에 보면 임대차법 개정해야 된다 막 설문조사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좀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미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가 돼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그 많은 또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걸 또 바꾼다면은 또 다른 혼란을. 그렇죠. 하고 거기서 예.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바꾸자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여기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만큼까지는 정말 묘책의 머리를 모아야 맞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뭐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뭐 줄을 서거나 제비 뽑기를 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법은 뭐 계약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빌라나 다세대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대책에는 그 아파트를 공급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뭐 전체에서는 25%, 서울에서는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의 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그 심 교수님하고 우리 평론가님 두 분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해 보면요. 네네.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정부의 대변인이나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제 그 생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정권 초기에 방금 200만 호 신도시 말씀하셨는데요. 정권 초기에 우리가 부동산의 공급이 없었습니다. 정권 초기에 부동산의 공급이 없었다는 얘기는 전 정권의 부동산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보면은 많은 부동산의 억제 정책,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이런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던 게 그 혜택을 보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그걸 우리가 입법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다음 정권은 어떻게 양극영향을 미칠 것인지 똑같은 그런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전세난이 이제 저번 정부의 탓일 수도 있겠네요. 탓이다는 것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왔다는 얘기죠.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IMF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학습 효과를 거쳤어요. 우리가 IMF 1년, 글로벌 금융위기 1년 만에 거쳤었는데 그때 하우스푸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막 선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1년 후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거의 이제 서민으로 전략을 했고 그때 집을 샀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의 가치를 창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학습 효과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 집은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국민적인 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급 계획이 전국 127만 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36만 호, 경기에 33만 1,000호, 인천에 15만 1,000호인데요. 이 정부 공급 계획대로 127만 호가 들어서는데 만약에 2026년도에 3기 신도시가 약 32만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다면 정말 과잉 공급이 돼서 또는 우리가 너태우 정권 때 200만 호 공급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부터 우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주택 그러면 전부 다 아파트지 다세대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죠.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치지 않는 그런 국민적인 인식 전환도 한번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소셜 믹스, 그러니까 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이런 계층 간의 갈등 역시 주택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심 교수님 의견? 그 의견이시고 지금 질문하신 게 이제 아파트. 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아파트 그러면? 외에 예. 다른 것들만 질문했다. 이번 대책의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낮죠. 근데 아파트를 선호한 아까 뭐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국민들 보고 이제 뭐 호텔 방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공업 지역의 빈 오피스에서 잘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죠.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책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의 본질의 출발은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네.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나머지 호텔 이런 것들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정부에서는 굉장히 쉽게 보는데요. 이제 부동산이나 도시개발 쪽에서는 컨버전이라 그러거든요. 용도 전환. 용도 전환. 그 이제 20세기 초반,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일들이 선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컨버전을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전열기 같은 거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 전기, 그렇죠. 상수도. 네네. 용도 자체 많이 다르니까요. 호텔은 괜찮습니다. 근데 호텔조차도 이제 우리나라에 원룸을 하고 있는데 맨하탄이 한동안 2000년 한 3, 4년 이때 굉장히 많았던 게 호텔을 대형 이제 주택으로 공급하고 했거든요. 레지던스 형태로. 예, 네. 레지던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 주택으로. 아예 주택으로. 그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방법이라든가 법규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오피스 상가를 하겠다? 오피스 상가가요. 딱 예쁘게 한 건물이 다 비어 있거나 아니면 한 층이 예쁘게 비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어디는 차 있고 어디는 비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다 철거시키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 계산상으로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면 그렇게 나오겠지만은 네네.
이게 이제 이것도 지어져 있는 거니까 쉽지 않겠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선진국에서는 한 30년 전부터 컨버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제 공급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숫자로 카운트된 것도 몇 년 내에 공급될 거는 자기가 지어서 갖고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입인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해왔는데 몇만 채 겨우 했거든요. 매입인데 지금 LH, SH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정책인데 이제 겨우 몇만 채예요. 이거 가지고 또 몇 년 동안 몇만 채 하겠다? 서울이 제일 싼 집이 한 3억이라 합시다. 만 채 공급하면은 3조가 깨집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 3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LH, SH, LH가 옛날 뭐 빚이 많아서 100조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140조인가? 그까지 부채가 있는데 다시 살아? 이 사람들 사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해진 지역이 있고 앞으로 폭망할 지역은 나뉘어야 되고 집주인이 그렇게 팔겠습니까? 그 사람 원하는 가격에 팔겠어요? 이런 과정이 6개월 내에 다 이루어진다? 그런 상상은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런 것들로 다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뭐 중산층 전세로 하겠다? 전세로 하는 게 말은 쉽죠. 예를 들어서 근데 중산층 전세 60에서 85평방미터 전세를 줘서 중산층도 하겠다 하잖아요. 네네. 저소득층이 지금 공급도 못 돼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중산층 소득 뭐 1억 이상 되는 사람들 연봉 그 사람들 주택을 한번 해주자. 그것도 웃기거든요. 그것도 옛날 서울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시프트라는 주택 장기전세 주택 네네네. 9억짜리를 7억에 줬어요 전세를. 근데 그게 가입한 사람이 그 입주한 사람이 연봉 1억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없애버렸거든요. 그 당시 취지도 똑같았습니다. 중산층들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한 35평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국민들 대부분은 35평에 왜 내 세금을 넣냐예요. 그 사람은 그 당시도 사는 사람이에요. 15평, 뭐 10평 정말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돌아갈 그건 쓰는 건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데 갑자기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한테 네, 세금을 주겠다. 굉장히 안이한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걸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중산층 하니까 이게 땜방식으로 이렇게 좀 몇 개를 내세웠지만은 그 숫자 몇 개 나오겠습니까? 네. 그거는 훨씬 비싼 주택이에요. 그 서울 시세로 보면 10억짜리 주택을 정부가 사서 전세를 주겠다? 그 돈 감당 어떻게 합니까? 10억이면 만 채면 10조입니다. 만 채 해봐야 한 지역에 일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만 가구면. 예. 지금 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굉장히 적은 것도 문제지만 뭐 호텔이나 기존 상가를 용도를 바꿔서 다시 주택화하는 방법도 이번 어제 대책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일단 시작점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없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김 교수님이나 또 심 교수님 지금 어쨌든 논쟁 또 전세난까지 붙는 것은 공급인 것 같아요. 이제 공급. 앞서 잠깐 김 교수님이 지금 공급이 없는 것은 전 정권이 안 해서 그렇다라고 그거 맞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되지 때문에 않아서 현재 그 여파가 그랬다라고는 나타나는 거다라고 그런 거였었는데 말씀해주셨죠.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공급부터 하고 대출 막고 세금 막고 쭉 막자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실질적으로 당시에 저금리와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급이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뭐 자가 보급률 110% 120%는 가구수 대비 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동성이 몰려올 때는 이걸 가구수 대비 집으로 공급을 보면 안 되고 돈 대 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싹쓸이를 해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과잉 유동성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또 1년, 2년, 3년 차까지도 공급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이제 하니까 당연히 충분하죠. 가구수 대비는 충분한데 이 돈들은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이 돈들은 정말로 뭐 약삭 발라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쪽 길로. 네네네. 그렇다면 거침없이 맞아요. 그 돈을 뺄 뭐 다른 통로를 만들든지 가령 4차 산업혁명에 뭐 만들든지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었죠. 지금 주식이 코로나 터지고 막 하는데도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게 유동성이 많아서 유동성이잖아. 그렇죠. 이게 네. 뭐 거품이다 막 뭐라고 풀었으니까. 하고 막 비난을 해도 올라요. 계속 올라요. 이게 그 이유가 그게 돈의 힘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세난도 결국 공급, 그동안에 올랐던 집값 급등도 결국 공급이었다면 뭐 다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하고 언젠가는 이 유동성도 끝이 오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가 막 축축축 올라오고 있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돌아봐서 아쉬웠던 것은 처음에 3기 신도시를 미리 하던가 아니면 지금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완전히 이게 버려진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네. 이기 신도시 교통 다시 하면서 그 원래 지은 아파트들부터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놓고 대출 잡고 그 다음에 보유세 막 올리고 보유세도 좀 안타까웠던 게 처음에 못 올렸어요. 처음에 막 진짜 콩알탄 올렸듯이 그랬었으면은 실질적으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지금의 역효과는 뭐냐면 만에 하나 이 시점에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 런던이라든가 집값이 서서히 이제 하방으로 틀고 있거든요. 꺾이면, 네. 하고 먼저 지금 틀고 있는 게 렌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들은 뭐 팍팍 꺾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왜냐하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오니까 그 임대인들이 그 돈을 감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팍팍 꺾이고 있는데 실은 우리는 역설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막 집을 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향후 그림들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나에 대한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순서가 많이 뒤바뀌어 있는, 어그러져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이미 어그러졌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많은 규제들이 지금 막 A가 B, B가 C, C가 D, D가 E가 한데 엉클어져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일관된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방향도 다 제각각입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 받고 6개월 내에는 집에 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조건들이 많죠. 예, 지금 어쨌든 실수요자들은 6개월 전에 또 등기를 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A, B가 이게 안 맞는 거죠. 전세난이 극심한데 이제 또 뭐 실거주 이렇게 이게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컨트롤 타워 한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부동산 제도들을 하나하나 써가지고 그 방향성을 위아래 해가지고 지금 빨리 좀 일관성 교통 정리를 이 엉클어져 있는 실타래를 한 줄 한 줄씩 좀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러다가 만에 하나 금리가 더 오르고요. 공급 계획은 공급 계획대로 지금 뒤늦게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충격 이상의 충격이 또 올 수 있거든요. 지금 가계부채 1,700조에 육박하는데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폭탄이 어떻게 합니까? 날 수 있죠. 예, 폭탄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누가 고민을 좀 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짜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걱정되는 거죠. 김 교수님께 아까 앞서 여쭤봤던 질문 다시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부족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책에는 되게 적거든요, 사실. 네, 이번 대책 중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포커스가 전세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전세난 중에서도 1, 2인 가구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았다가 이번에 그 호텔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호텔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째는 이 호텔 그러면 입지 여건은 좋은데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 여행객계가 굉장히 어렵죠.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제난에 맞게끔 그 호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러면 1, 2인 가구들에게 교통 여건은 좋지만은 주거 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취사, 환기, 세탁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과도한 그 가성비가 맞지를 않는데도 정부에서는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는 호텔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호텔이 뭐 한 2, 3% 많은 것은 아닌데 네, 그게 적다고 지금 이제 얘기했죠. 한 가지가 회자가 돼서 그 언론에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분명히 있냐면은 아파트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지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입으로 인해서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놀고 있는 상가,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전세에 포커스를 맞춰지다 보니까는 물론 아파트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사실 정책에 공급하는 방안도 있고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까지 정부가 자승자박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대책을 못 내놓는데 이런 대책을 가장 전공법으로 보면은 전세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전세 공급 늘리는 방법 아주 쉬워요. 월세로 가 있는 것을 전세로 바꾸면 됩니다. 지금 월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추세가 좀 월세로 가고 자, 있는 집주인한테 너 월세로 가 있는 걸 앞으로 전세를 주라. 그럼 양도세하고 혜택 줄게. 많이 옮길 겁니다. 공급이 이왕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신규 공급 지어서 하는 건 10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급 늘어나고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 전세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매매로 돌리면 됩니다. 매매로 돌리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출 조금만 늘려줄게. 그럼 전세가 매매로 빠질 겁니다.
물론 근데 거기 전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매물이 나와야겠죠. 그 매물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중과세 같은 거 유예를 하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고 맞출 수 있는데 이번 정부는 왜 못하느냐. 처음부터 그걸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투기와의 전쟁. 투기와의 전쟁. 네. 다주택자들이 아니면 전세 세입 집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그런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전제 자체를 그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할 수가 네,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자승자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더 훌륭한 원칙적인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죽만 울리는 틈새 시장만 계속 발굴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짠하다라고 했거든요. 예. 하다못해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냐, 저 중앙정부가. 그리고 부총리라는 사람하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한 1000세대, 2000세대까지 고민해서 상가를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얘기하고 그걸 보니까 짠한 거죠. 원칙적으로 몇십만 채가 충분히 공급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자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정부에서 지금까지 임대차 3법이라든가 다주택자 기준은 훌륭한 제도고 시장 영향이 없다. 전부 다 전 정부 아니면 저금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자기들이 반성을 하고 나서 그럼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정책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좋은 정책은 살리고 나쁜 정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세를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뭐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집주인, 그러니까 전세를 이제 월세로 내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세로 받는 것보다 세제 혜택이 더 더 커야겠죠.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근데 정도 양도세로만 기준은 해도 양도세를 부과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과하잖아요. 네네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반 이상을 부과하고 그렇죠. 62%인가 중과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만 없애주면 월세에서 전세로 돌아올 요인은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좀 노력과 네.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현 정부는 하기가 좀 어렵다는 현 정부는 말씀이신 지금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은 말 뱉어놓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다시 그런 또 정책을- 그걸 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참 뭐 정부도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대책 중에 아까 뭐 호텔도 얘기해 주시고 상가도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 심 교수님 말씀처럼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하나 다 이 계약에 대해서 다 뭐 해제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통으로 상가를 뭐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걸 언제 그러면 하나하나 다 공략을 해서 나중에 주택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제 당국이 이걸로 공급하는 물량은 크지 않다 하고 또 이게 너무 언론이 이쪽에만 집중되는 것이 네네.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이 물량을 처리하고 또 줄이고 늘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호텔보다도 훨씬 더 이것을 이제 이 주거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앵커도 얘기는 했지만요. 가령 한 층에 뭐 10개가 있다. 네네. 그런데 8개는 인수를 했는데 상가 2개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게 아마 굉장히 심각한 법적 문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상가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거주 지역에 들어와 있다라면 그 사람의 그 상인의 소상공인의 재산권은 또 안 그렇죠. 되잖아요. 어떻게 그럼 그 해결해야 될까요? 상인들 걸 또 받아서 권리금을 준다라든가 또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호텔 쪽에 더 많은 방점이 찍어지지 않을까. 상가는 그거 받아줘서 리모델링하고 전층을 다 주거시설로 바꾼다는 것이 좀 더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포함이야 그렇게 다 했지만 네네. 결론적으로 이 정도 물량은 아마 호텔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치우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호텔도 김현미 장관이 최근에 발언한 내용을 보면 뭐 굉장히 뭐 질 좋게 호텔을 주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얘기를 들었나 보죠. 지금 뭐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호텔로 개조한 이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막연한 믿음에서 지금 호텔이라는 안이 나오고 뭐 양이 적어도 어쨌든 거기 들어가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만족도와 편의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어떤 분 만나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근데 호텔은 기본적으로 중복도형이에요. 그렇죠. 중복도형의 아파트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단복도로 돼 있죠. 호텔. 편복도로, 네, 편복도로. 한쪽으로만 돼 있죠. 그 양쪽으로 말은 돼 있죠. 거주 환경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기숙사가 아니면은 그 중복도로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질 좋은 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맞바람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호텔은 불가능합니다. 막고 있죠 한쪽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호텔 컨버전이 나타났을 때 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원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아예 그냥 몇 개를 붙여가지고 50평, 60평짜리를 만듭니다. 아, 예를 들어 뭐 호텔방을 트는 형식이 되는 터가지고 건가요? 터가서 이제 아. 50평짜리 아주 고가 2, 300억에 매각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했죠. 원룸 단칸방으로 하는 사례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사실 전세 대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원룸으로 할 해야, 생각이 없잖아요. 원룸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원룸으로 하면 그야말로 대학교 기숙사, 군 기숙사 같은 것들이 중안북도에 있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양쪽에 집이 네. 있는. 그런 주택이 질 좋은 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그런 주택은 만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행복주택도 이제 작은 평이 붙잖아요. 네네네. 편복도로 만듭니다. 중복도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에 막히는 걸 만드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안 좋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좋다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현공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게 사실 질 좋은 주택이 되려면 뭐 사실 온돌이나 보일러도 깔려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환기도 호텔은 좀 대부분 되고. 히터로 돼 있고 네. 환기 시설도 안 돼 있고 창문도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저도 어떻게 그래서 질 좋은 주택이 됩니까? 아마도 김현미 장관께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그 보고를 했었을 텐데 어떤 사례를 보고했는지를 저도 참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말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뭐 어떤 보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응이 좋고 청년들이 좋아하고 뭐 경쟁률도 높았습니다라는 그것을 받고선 이제 저런 이야기를 법사위에서 그렇죠. 법사위에서 했을 텐데 누구 반응이 좋다는 얘기는 없네요, 근데. 네? 누가 반응을 좋은 반응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아니 저거야 당연히 저렇게 얘기한 것은 세입자가 좋아라고 했다고 표현 이해를 해야 되는 근데 거죠. 참 지금 상황에 세입자가 과연 반응을 좋게 했을까에 제가 대해서 보기엔 좀 의문이 들다 원래 보니까 공짜로 주면 그런 말씀을 좋아하겠죠. 드린 뭐 그런 거거든요. 게 가격의 문제니까 공짜로 주면 좋아하겠지만 아마 어떤 분 만나는 게 궁금하고 상가도 얘기 한번 드리면은 네네. 요즘 재밌는 사례가 개발업계에서 상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산역의 아이파크 몰이라 해서 네네네. 현산이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가든5라고 있습니다. 네, 저기 가든5 장학- 서울에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네네. SH가 하고 있는데 가든5 같은 아이파크 몰은 처음에 분양했을 때 분양이 좀 잘 안 되고 해서 상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 사가지고 새로 개조를 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불과 몇 년 만에 한 겁니다. 근데 가든5는 10몇 년 동안 공공이 하고 있는데 네네. 사는 절차, 파는 절차, 종합해서 하는 절차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이 와서 상가를 어떤 가격에 살지 그리고 세입자 10명 중에 9명은 주겠다 했는데 한 명이 안 줬을 때 뺏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런 그렇네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격은 특혜성 가격인지 알박이 하는 가격인지 이 절차 같은 것들 실무를 제가 검토한 게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실제 사례는 그렇습니다. 공공이 한 사례 중에 상가를 살리고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다 내 거다. 내가 다 사가지고 한다. 이거는 민간이 할 때는 좀 빨라져요. 공공은 각종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저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주 잘 된 사례 한두 개, 자기 땅에 자기가 하는 그런 사례 같으면 몰라도 나머지는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한 너무 상황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네, 지금 짠 그렇습니다. 계획이다라는 얘기시네요. 사실 뭐 이번 대책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지 진짜 실제적으로 정부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을지가 지금 뭐 의문인 상황인데 사실 이번 대책,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전세값이 너무 오르고 전세 뭐 물량도 없다 보니까 차라리 집 사자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 고생 하느니 그냥 집을 사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어떻게 연끌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근데 사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그러면 매매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첫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세를 산 게 원룸에서 살다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호텔이라든지 상가를 개조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상가를 주거용 건물로 하는 그 영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1호선 역세권이고 시내 중심부고 그걸 만약에 주거용으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공실률이 한 60% 되는 상가인데 주거용으로 변한다면은 한 1000세대 정도의 그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데 결론은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축법에 의해서 법의 적용을 법의 제한 때문에 용도 변경이 어렵고 두 번째는 구분 소유주 상가들이다 보니까는 이걸 자본력 있는 업체가 주거용으로 개조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비용이 급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가 안 맞아요. 이게 이제 각 구분 소유자들만의 이게 의견 합치죠. 그게 어려웠어서 저희가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1인 세대들에게 갑자기 공급을 하다 보니까는 상가가 나오고 호텔이 나왔는데 그게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호텔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특히 지금 전세 자금 대출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면은 월세 살다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보면은 4인 가족 구조가 되면 그 4인 가족 구조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전세를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만 조금 더 버티면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대형 면적도 전세로 주겠다. 꼭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논란의 소지는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느냐 이것도 논란의 소지는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공공전세 이제 새로운 제도가 나왔죠. 공공전세라는 이런 그 제도가 났는데요. 내가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이런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그 자극적인 심리가 어쩌면 또 부동산 그 가격 시장에 안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해봤지만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공전세로 전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그게 사실 매매 시장에 나오지 않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매매가가 뭐 떨어질 수도 있을 근데 꼭 것이다. 집을 사지 않더라도 네네네. 지금 우리가 그 공공 임대주택 보면은요 굉장히 면적이 협소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방 2칸짜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4인 기준이 선호하는 게 60제곱미터, 안 그러면 85제곱미터. 그 사이에 방 있죠. 3칸, 욕실 2개를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런 공공 임대가 극히 적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가 그런 게 나오긴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주택이 보면은 정부의 세금을 받아서 주택을 지어놓고 임대를 줬더니 민간 아파트보다 더 비싸서 실패를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꼭 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가서 집을 구입하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사지 않고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제도적인 이런 임대주택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큰 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상식으로는 매매가는 이해가 안 안정될까요? 가는데 지금 뭐 공급이 늘어나면 이 안정은 효과는 있겠죠. 근데 안정 효과가 뭐 극히 미미한 정도, 이 정도 물량으로 뭘 안정을 하겠습니까? 옛날 200만 원은요, 그 당시에 주택이 700만 채 있을 때 200만 채 였습니다. 30% 가까이 공급한 거예요. 지금 2천만 채가 있는데 지금 11만 4천호 공급해 놓고 2천만 채 중에 11만 4천호 공급해서 안정 효과 얘기하는 건 좀 아니 아직 2026년까지 127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2천만 채에서 127만 원이에요. 네. 그때는 700만 원 있을 때 200만 원이고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경제 성장이 한참 발전했던 아니, 때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을 인구가 뭔가 증가할 하면은 때인데 지금 지금은 이제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구 그것도 감소한다고요? 지금 아니 감소하고 감소하는 있습니까? 시점이 이제는 우리가 그 통계 자료에 보면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 2050년부터는 인구가 소폭 감소할 것이다. 2050년부터잖아요. 예. 지금 2020년이고 50년 얘기를 하면 30년 동안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정부의 궤변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물량 조그만 거 해가지고 지금 가격 효과가 있었으면 어느 정부나 다 안정화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 몇 채입니까? 서울에 지금 400만 채 집이 있는데 네. 몇 년 동안 2만 채 정도 공급해가지고 안정화 시키겠다? 2, 3만 채쯤 될 거야 아마 서울 수도권이. 예. 그게 저 상식적으로 말이 통한다고 보는지 그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장기 전세 주택을 주겠다. 지금 34평 방 3개짜리 주택에 내 세금을 집어넣어서 혜택을 주겠다.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뭐 다른 분은 동의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북유럽 국가가 가장 주거 복지를 보편적 복지를 한 나라입니다. 최근 10년간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걸 선택적 복지, 타겟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싸게 주고 했던 정책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역행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겠대요. 우리가 돈이 많은 상태. 노르웨이가 뭐 기름이 개발돼서 막 하고 이런 돈 많은 나라들도 포기하는 상황인데 우린 돈이 어디서 나는지 아니면 뭐 종부세로 많이 뺏어가지고 그쪽을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과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효과를 볼까요? 지금 자막에도 8,900가구입니다. 8,900가구로 400만 채 집값을 움직이겠다? 이 상상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상상이에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실 지금 뭐 내 혈세를 과연 중산층에게도 쏟아야 되는가가 지금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거를 지엽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요. 실제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지느냐. 만약에 집값이 급락하면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필요한 단계는 딱 여기서 일단 선을 한번 긋고요. 오늘 이번에 전세난 대책까지 긋고 정말 우리 뭐 김 교수님, 신 교수님 다 모여서 부동산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부동산 규제, 공급 이걸 한번 총정리를 딱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가지치기를 지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팀을 운영하기에 선행 조건은 뭐냐면 적어도 공동주택, 아파트에 한해서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12월 어떤 국회에서 그 특별법이라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게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건드리는 상법 개정안이 될 수 있어서 뭐 이야기가 커져서 엄두도 못 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에 하나 우리가 금매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 뭐 10억짜리가 9억, 8억 5천에 네. 떨어졌을 때도 그 가격이 형성되려면 누가 와서 그 10억이 8억 됐다, 10억이 7억 됐다 받아야 금매 가격이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의 이 규제와 이런 틀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받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걱정이 되는 것은 뭐 제가 집값 폭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금리라는 것도 결국은 오르게 돼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안 온다 하지만은 이 막대한 유동성을 보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귀신같이 올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만에 하나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가령 뭐 런던 시장 이런 것처럼 차이나 머니, 뭐 러시아 머니, 오일 머니가 와서 싹 쓸어가 버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울어진 운동장 법으로 막아놓고 우리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하나부터 지금 세무사가 양도세 계산을 못하는 이런 와지 왔잖아요. 이제 더 가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더 헷갈려 버리면은 멘붕이 와버리고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이라는 것도 어떤 집주인이 뭐 10억을 7억에 내놨을 때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해야 거기서부터 하락이 쭉 빠져들면서 가격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거래를 어떻게든 트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은 이거 지금 막 호텔 상가 이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거국적인 총 전문가들의 팀이 하나 지금은 출발해야. 왜냐면 전세난도 결국 매매가고 매매가도 부동산 시장이고 이거 다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난 요거 하나만 어떻게 풀겠어요? 그런 지금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네. 뭐 어려운 경제 언론은 아마 못 보실 테고 아무 책이나 좋습니다. 경제학 개론책 아무거나 한번 보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정책에 대한.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만 만드셔도 원칙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학 개론에 나오는 것이 우리한테는 안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기지 말고 거기에 그런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전세 대책으로 공공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시장에 효과를 낼지가 굉장히 의문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부정적이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 사실 됩니다. 지금 그리고 뭐 평론가님 말씀대로 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다 뜯어 고칠 수 있을지도 사실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좀 귀를 열고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김재필 교수, 심교원 교수,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